윤성님, 내가 요즘 너무 카메라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런 거 없지. 뭐라고? 카메라를 너무 봐주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밖에서 조립을, 씨. 여러분들 카메라 안 켜면 밖에서 조립하겠어. 왜냐하면 찐 사람들이 억울하잖아. 오늘 7에서 9장까지 나갈 건데요. 음, 일단 DDD 파란 책, 빨간 책 두 개 다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DDD에는요, 원래 에반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왜 빨간 책 있잖아요. 빨간 책. 빨간 책 시절부터 전략 패턴, 전술 패턴, 아키텍처 이런 게 나와요. DDD 아키텍처가 있네. 전략 패턴이 전술 패턴이. 그 파란 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이걸 그 파란 책 내용을 다시 분리한 거야. 임플리먼트 DDD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해야 되니까 그 에반스가 쓴 책이 너무 추상적이다. 좀 쓸모 있게 정리를 내가 좀 해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략 패턴에서 디스틸레이션, 우리 이 책 앞에서 나온 게 디스틸레이션이죠. 도메인을 분리할 때 핵심 하위 도메인, 일반 하위 도메인, 지원 하위 도메인으로 분리해라.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니네 돈을 써라.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뭐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이 전략 패턴에서 컨텍스트 맵이 나오죠. 그리고 바운더리 컨텍스트, 바운디드 컨텍스트도 다 뭐에 대한 얘기였다? 조직에 대한 얘기였다. 크게 보면 이제 이 도메인이랑 어떻게 정복할지 전략을 짜라는 거죠. 전략 수준에서 나오는 것들은 도메인을 분석하고 조직을 만들고 조직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에반스 책 4장 4부에 나오는 거. 전술 패턴은 빌딩 블록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표현 빌딩 블록이라고 해서 어소시에이션, 엔티티, 밸류 오브젝트, 서비스 모듈 뭐 이런 거 나오죠. 이거 기억나시죠? 엔티티는 상태가 있고 VO는 값이 있고 서비스는 도메인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의 유틸리티처럼 만드는 거고 뭐 모듈은 모듈화 시키는 거고 이런 것들 이런 거 써라. 이런 거 쓰면 좀 DDD를 만들 때 편하다. 꼭 쓰라는 건 아닌데 쓰면 좀 편할 거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주기에 대한 거. 대표적으로 어그리게이트, 레포지토리, 팩토리 이런 것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나오죠. DDD 쓸 때 원래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에반스 책이 나올 때는 별로 DDD가 안 떴잖아요. 2003년? 그때였나? 아무튼. 그 MSA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같이 다시 부흥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망해가고 있었는데. MSA 하는데 DDD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이거. 야, 그 MSA 하는데 핵상호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아저씨, 빨간 책 아저씨 또 이때 이제 아키텍처에다가 DDD를 구현하는데 좋은 아키텍처들이 있어. 뭐 레스트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래. 거기에 이제 오늘 8장 9장에 나오는 이벤트 소싱하고 시큐어레스 나오는 거죠. 그 빨간 책의 아키텍처 파트에서는 이벤트 소싱이라기보다 이벤트 주도 개발이었나? 이벤트 주도 서비스였나?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만하다.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DDD는 전체적으로 문제 공간하고 솔루션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빨간 책에서 좀 확립이 됐죠. 그래서 문제 공간은 진짜 도메인 공간. 도메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게 이제 프로블럼 에어리어라 부르는 거고 솔루션 공간이 바운디드 컨텍스트예요. 이거 어떻게 코드로는 나누어서 정복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문제죠. 그래서 실제 문제인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솔루션 스페이스에다 매핑하는 거. 이게 DDD인 거죠. 그러면 이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뭐 팀이 쪼개서 걔네들이 싸워. 혹은 이 팀은 개발 잘하는데 저 팀은 개발을 못해.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메인을 해결하려면 문제의 공간은 솔루션 공간. 대표적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뭐 우리가 쇼핑몰을 해. 분명히 문제 공간 내에 뭐가 있다? 프로블럼 스페이스에 결제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도메인 내에 결제라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솔루션 공간으로 보면 어떻게 했다? 그냥 외주 결제사 쓰기로 했어. 우리 결제 안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공간을 해결하는 솔루션 공간이 꼭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외주 주기도 하고 어떤 건 개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DDD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얘기. 이벤트 소식 얘기나 할까요? 이벤트 소식 써보신 분 손 없죠?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소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개발이기 때문에 해보신 적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맨날 이 화제에 등장하고 DD하면 맨날 이벤트 소싱 얘기 나오고 시큐어레스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별로 쓸모없다. 솔직히. 이게 여기 많은 사람들한테 손들어보면 아무도 안 드는 이유가 이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요거를 이제 좀 오늘 안 쓸 거지만 지만 책에 나오니까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공부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네이버 디투나 카카오 뭐나 뭐 아무튼 뭐 발표하면 꼭 이거 하나 시켜 있잖아요. 그렇죠? CQRS 이벤트 소식 맨날 하나 시켜 있잖아요. 백엔드 개발 그 발표할 때. 아, 우리 이거 썼는데 어쩌고저쩌고. 그 지금 와서 그 발표했던 사례들 조사해 보잖아요. 그 서비스 다 망했어요. 다 접었어 그거. 없어. 지네들이 그냥 이직하려고 열심히 레퍼런스 만들어 본 거지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책에서 나오는 맨날 이 이벤트 소식 예제할 때 뭐 나오죠? 현실 세계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너네 은행 계좌가 그렇다. 은행 계좌의 잔고는 입출금의 합산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은행 시스템 이벤트 소식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냥 IDB에 내역 들어가 있어.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여기 SI 하신 분들, 은행 차트 들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이벤트 소식하고 상관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 DDD 상에서 풀어볼게요. DDD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DDD를 코드를 바꾸면 에그리게이트예요. 이게 끝이에요. 에그리게이트로 구현했냐 아니냐가 DDD 했냐 안 했냐 그냥. 그럼 에그리게이트는 뭘까요? 방금 끄덕거렸던 윤성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윤성님 빨리 얘기해봐. 에그리게이트가 뭐야? 아니, 대표님이 처리기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그리게이트는 이런 거예요. 불변식이 있는데 그 불변식 때문에 갱신 수정 생성할 때 문제가 생겨. 어? 뭐 불변식을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은행 잔고가 100원 이상일 때만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무 없지. 은행 잔고가 VIP 고객이 아닌 일반 고객의 하행 이체 수수료보다는 커야지 이체라는 행위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불변식이 있다는 거지. 그게 그냥 기본 조건이야. 내가 타행 이체를 하려면 VIP 등급들은 막 면제받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반 고객이 타행 이체를 할 때 물어야 되는 수수료보다는 잔고가 커야지만 이체라는 행동이 시작될 거야. 뭐 이런 비즈니스 로직이 불변식이란 말이야. 절대로 지켜야 되는 거. 그럼 이게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은행 계좌의 갱신 수정 생성에다 영향을 끼친단 말이지. 그러면 트랜잭션이 어디서 일어난다? 이 불변식이 한꺼번에 적용돼야 되는 모든 객체를 합쳐서 에그리게이트라고 불러. 즉, 에그리게이트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한 번에 다 같이 묶어서 처리해야 되는 트랜잭션의 단위인 거. 제가 저번 주에 조용호님의 DDD 강의를 듣고 왔는데 조용호님이 어떤 예제를 들어줬냐면 배민 예제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배민 가게는 여러 개의 메뉴를 소유하는데 메뉴에는 옵션 그룹이 있고 옵션 그룹 안에는 옵션이 있다 이거. 그래서 어떤 메뉴에 가보면 옵션이라는 게 기본 옵션 그룹이 있고 기본 옵션 그룹이 아닌 애가 있어. 그리고 불변식에 뭐가 있냐면 모든 메뉴는 옵션 그룹을 하나 이상 가져야 되고 옵션 그룹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본 옵션 그룹이어야 되고 모든 옵션 그룹은 옵션을 하나 이상 가져야 되고 기본 옵션 그룹에는 반드시 0원 이상의 옵션이 들어가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전형적인 불변식인 거죠. 그래서 내가 옵션 그룹을 생성하거나 옵션을 만들거나 옵션을 삭제하거나 이럴 때 이 불변식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조건이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메뉴, 옵션 그룹, 옵션 이 세 개를 묶어서 트랜지션 처리해야 된단 말이지. 안 그러면 불변식을 어기게 되니까. 이때 에그리게이트는 누가 된다? 메뉴, 옵션 그룹, 옵션을 묶은 애가 에그리게이트가 돼. 그래서 모든 명령을 얘네들 통합 단위로만 내려야지만 불변식이 안 깨진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옵션에 대한 접근권을 따로 얻었어. CRUD를. 그럼 옵션을 마음대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불변식이 깨질 거 아니야. 혹은 옵션 그룹을 마음대로 건드려. 이런 메뉴 수준의 불변식이 또 깨지잖아요. 불변식을 어디까지 설정했냐에 따라서 불변식 그룹이 바로 에그리게이트. DDD라는 건 도메인에 있는 불변식들, 즉 비즈니스 로직은 단 하나의 대상 객체 혹은 엔티티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엔티티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불변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에그리게이트 안에 엔티티들의 모음을 만들고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그 중에 누구를 에그리게이트 루트를 하나 선정해서 걔하고만 트랜잭셔널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이거야. 그럼 걔가 옵션 그룹도 만들어주고 옵션도 만들 거고. 지금 제가 들었던 예제에서는 메뉴가 에그리게이트 루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그리게이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메뉴 옵션 그룹 옵션이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메뉴에게 옵션 그룹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메뉴에게 옵션 그룹 삭제해 달라고 그러고 메뉴한테 옵션 추가해 달라고 그러고 메뉴한테 옵션 빼달라고 그래야 된다 이거야. 왜? 그 짓을 할 때 메뉴 옵션 그룹 옵션에 해당되는 불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에그리게이트. 에그리게이트 단위로 트랜지션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DDD를 하고 있는 거예요. DDD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맡고 있는 파트의 트랜잭션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객체한테 트랜잭션 전체를 맡긴다. 라는 개념만 갖고 있어도 DDD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용호님은 그러더라 이거. 그래서 거창하게 다 도입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구현하고 있는 도메인 파트에 이 새놈이 할 때 맨날 이 새놈을 같이 검사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새놈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통합된 단위로 만들어서 갖고 놀까? 뭐 이러면 DDD를 일부 적용했다 이거지.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애당초 DDD 관심사가 아니에요. 불변식의 관심사는 CRUD 중에 CUD야. 따라서 우리가 DDD로 구현했다는 얘기는 트랜잭션을 보장했다는 얘기고 원래 트랜잭션 보장은 리드랑 상관없잖아.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만 관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DDD를 열심히 해도 리드에 대한 설계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에그리게이트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진짜로 사이트를 만들 때는 다양한 뷰를 갖게 되고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DDD에서 이걸 지원하는 로직이 없는 거라. 애당초 관심이 에그리게이트밖에 없어. 불변식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이 불변식의 단위는 뷰를 단위로 하고 있지 않아. 예를 들면 이 내가 바라보는 뷰는 가게 안에 메뉴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가게 소개도 나와야 되고 유저 평점도 나와야 되고 광고 티켓도 붙어야 되고 쿠폰도 붙어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지. 내가 보는 뷰는 그렇잖아. 근데 DDD는 이런 거 지원 안 해. DDD는 아까 말한 대로 불변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메뉴라는 에그리게이터가 존재할 뿐이야. 그러니까 DDD만으로는 뷰 쪽을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 자체에다가 뷰를 잘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설계 구조를 넣어야겠다라는 거지.
이 이벤트 소싱. 의외죠? 이벤트 소싱의 무게가 갱신 수정 생성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응? 뷰에 있단 말이야. 현실에서 조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죠. 굉장히 다양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요즘 프론트엔드가 BFF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서버 개발자들이 더욱더 협조를 안 하기 때문이지. 백엔드들이 더욱더 프론트엔드를 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지네 멋대로 막 API를 만들어대. 근데 기획서 날라온 거 보면은 백엔드 콜을 막 세 번, 네 번 해야지 그 화면이 하나 그려져. 야,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BFF를 둬가지고 BFF가 서버 백엔드 세 번, 네 번 콜 한 걸 합쳐가지고 프론트 엔드용으로 말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조회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근데 이 중에서 시계열 상태의 조회를 지원하는 패턴이 이벤트 소싱이다 이거죠. 이 뷰를 보여주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계열 상태 조회를 하는 게 이벤트 소싱이에요. 그래서 타임머신처럼 점프해 다닐 수 있는 뷰에 니즈가 있다라면 이벤트 소싱을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거야. 즉 이벤트 소싱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벤트 소싱을 언제 쓸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벤트 소싱을 훨씬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예제를 갖고 왔어요. 은행 계좌의 예를 저랑 같이 봅시다. 은행 계좌에서 입금, 출금이 계속 쌓이면 그 결과는 잔고잖아요. 응? 남진이 통장에 540원밖에 없어. 난 알고 있단 말이야. 돈 이미 다 털려가지고 없잖아. 개털이야. 알고 있단 말이지. 그래. 잔고는 중요한 정보인 건 맞아. 맞다고. 근데 여러분 통장에 찍혀 있는 내역은 안 중요해요? 그건 안 중요해? 분명히 회사가 급여를 넣었는데 현대카드가 다 가져갔어. 이거 안 중요하냐고. 그냥 영원인 것만 중요해? 그렇지 않잖아. 즉, 은행 계좌에서 로그는 부산물이 아니라는 거야. 걔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컨텐츠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벤트 소싱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아예 다른 가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벤트 소싱을 쓰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아니 그 로그만 쌓으면 되고 결과만 잘하면 되고 여기 말한 대로 중간에 집계 해가지고 중간에 캐시를 남긴 거 보면 되는데 귀찮게 뭐하러 해? 아니야. 걔는 그 로고가 되게 중요한 컨텐츠인 거야. 여러분들 도메인 내에 이 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로그 방식을 쓰지 말고 이벤트 소싱 방식을 쓰라는 거야. 이벤트 소싱이라는 건 그런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벤트 소싱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로그가 엄청 중요해. 이게 그냥 컨텐츠 그 자체야. 이게 가치야. 이러면 이벤트 소싱을 하는 거야. 책에 나와 있는 서비스 센터는 보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들은 여러분들 느끼기가 어려워요. 감사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전략적 비즈니스의 새로운 찬스를 찾기 위해서 이런 게 개발자가 갈릴 이유라고 여러분들 느끼세요? 안 느끼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려야 돼? 이렇게는 안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페이스북 좋아요 혹은 공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 좋아요 수만 필요해. 이벤트 소싱 필요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좋아요 그거 눌렀을 때 어떤 놈들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 누구 순서대로, 진호님 좋아요 누른 거는 결국에는, 우리 총무가 누른 다음에 눌렀네. 왜 이랬다 느낌이 오잖아? 그게 중요해. 우리 사이트에서. 그럴 때 이벤트 소싱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좋아요 수만 중요해. 소싱 필요 없겠지. 대표적으로 뭐가 그렇죠? 유튜브의 조회수가 그래. 유튜브의 조회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치팅을 방지하는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조회수를 F4 막 누른다 올라가지 않단 말이야. 거기에는 세션 토큰을 이용한 복잡한 로직이 숨어 있어. 어뷰징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충분히 로그성으로 누가 언제 시청했는지를 쌓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줄 때 뭐만 보여준다? 조회수만 보여줘. 조회수만. 응?
여러분들 구글 자세히 생각해봐. 그 광고 타겟팅 해가지고 우리 클릭할 때마다 CPS랑 CPR 계산해가지고 광고료 정산해주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데이터 다 수집할 텐데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뭐? 조회수만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유저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벤트로가 필요 없는 거야. 이벤트 소싱이 필요 없는 거지. 카운팅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컨텐츠다. 페이스북은 어떻게 된다? 좋아요를 누르면 누가 눌렀는지. 우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디스코드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누가 뭘 눌렀는지 몇 명인지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윤성님이 토론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네 명이 그 막 한 거 보면 누가 눌렀는지 다 나오잖아. 그런 로그. 근데 얘는 그냥 사람 수만 나왔으니까 로그성은 아니죠. 로그성은 어디? 여러분들 이게 사람 수만 나오는 거랑 로그성은 달라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다 5번에 시계열. 시계열이 관여하는 게 컨텐츠냐는 거예요. 시계열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물론 시간 얘기할 수도 있지. 시계열.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벤트 소싱을 우리가 진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판정은 그런 어려운 무슨 그런 거 아니고 이 컨텐츠 자체가 로그 그 자체냐 이거. 그러면 별도의 로그 시스템을 쓰는 것보다 아예 주 도메인 아키텍처 자체를 이벤트 소싱을 쓰는 게 좋아. 아, 좋나?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원래 이거 주제로 삼은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이벤트 소싱을 언제 쓰냐?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명확하다. 이런 상황이면 써볼 생각도 해볼 수 있다 이거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벤트 소싱은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 아직 좀 와닿지 않았는데 음. 로그가 정말 중요한 도메인이라면 로고 자체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그가 그 중요하기 때문에 로그가 깨지면 안 되고 로그에 대한 불변성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제약 조건이 걸기 때문에 아예 메인 저장소가 로그여야 돼. 그럼 그 사실상 이벤트 말해. 리드 때문이 아니라 라이트를 정합성 있게 라이트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정합성은 이벤트 소식이 아니라도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왜 그쵸. 갑자기 정합성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결제 완료됨인데 결제 완료됨이 되기 위해서는 요청과 뭐 승인이 돼야지 완료가 될 수 있어라는 어. 그 정합성을 지키게 라이트를 하려면 이벤트 소싱이 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려고 쓰는 거라고 전 책 읽을 때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이벤트 소싱에 감사 기능을 넣기 위해서 쓰는 경우겠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벤트 소싱 별로 감사의 감심이 없으니까. 쌓아두고 그거에 합산으로 결과를 내보낼 뿐인 거지. 거기에 내가 감사를 얼마큼 도입하냐 내 마음이지. 방금 말한 순서대로 이벤트가 쌓여야지 이벤트 소싱 스토어에 이벤트가 쌓여? 아니야. 발급되면 쌓여 원래.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겠어요. 음. 이벤트 소싱은 이벤트 스토어를 이용하는데요. 이 스토어는 물리적 스토어가 될 수도 있고 개념적 스토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벤트 소싱하면 이벤트가 쌓이는 게 동기냐 비동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근해가지고 인설트를 날리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얘도 하나의 저장소에 이벤트를 쌓으려고 그러면 한 클라이언트가 차근차근 쌓으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 근데 여러 명이 막 쌓으면 지금 윤성님이 밸리데이션 하려고 했던 A 이벤트 다음에 B가 일어나야 돼도 쉽지 않아. 어? 네트워크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 분명히 A 보내고 B 보내는데 B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어. 게다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임 스탬프를 붙였는데 컴퓨터마다 타임이 달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의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어떻게 해결하긴? 어렵게 해결합니다. 공부해. 해결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부해. 연락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요. 빨간 책인데 여기에 보면 아예 이벤트 소싱 장이 나와. 낙관적 잠금과 네고시에이션형 협동 브로드캐스트 방법을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어쨌든 나옵니다. 어쨌든 공부하면 나와. 근데 그 공부의 결과가 어렵다. 어렵다. 뭐
여러분들이 카프카나 카산드라나 심지어 몽고디비까지 어, 비동기적 정합성을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해결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죠. 물론 그냥 전용 레비큐 같은 거 써가지고 큐 중심으로 다시 정렬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러한 데이터 저장 방법의 네고시에이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방대해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고요. 이벤트 소싱에서 기본적으로 이벤트하고 명령을 구분합니다. 이벤트하고 명령을 구분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윤성님이 얘기한 지옥이 시작되는데요. 일단 발급된 이벤트는 불변이잖아요. 못 바꿔. 그치? 그리고 이 이벤트가 발급돼서 나가면 이벤트 수신자 무조건 이거를 처리해야 돼. 거부할 수가 없어. 이게 이벤트 소싱의 가장 어려운 점이야. 이벤트가 발급됐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야. 이벤트가 만들어지면 이 시점에 이미 정합하고 유효하면서 사실이어야 돼. 내가 예를 들면 예약했어라는 이벤트를 발급하잖아. 예약이 돼 있어야 돼. 그 순간에 무조건. 그래서 이벤트는 확정적인 사실만 발급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식의 어려운 점이다.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확정적이지 않아. 확정적인 알고리즘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근데 이벤트 소식은 모든 로직을 다 확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를 수신하는 쪽에서는 이게 사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 이거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야. 이거 이미 다 확정된 사실이잖아. 그럼 내가 이벤트를 수신했어. 나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주방에서 3번 테이블에 라면 두 개요. 그럼 난 라면 만들면 된다. 그 이벤트가 확정이기 때문이야. 라면 두 개를 무조건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죠? 손님이 아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럼 그 라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시장에서 버려. 버리잖아. 버리는 거는 이 사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한단 말이야. 근데 라면은 무조건 만들잖아. 이게 바로 이벤트 소식이야. 이벤트가 발급되면 무조건 일어나. 근데 이 무조건 일어나는 게 만약에 핵미사일 발사이거나 비행기 런칭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핵 연료봉 밑으로 내리기면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벤트 소식의 무서운 점이야. 우리 소프트웨어로 이런 짓을 하는데 이벤트 소식을 하면 이 이벤트가 발급되면 그 일이 무조건 일어나. 그 무조건 일어나게 할 수 있냐는 거야. 방금 그 2천, 4천 원짜리 라면 시키는 거조차도 확정이 아니잖아. 현실에서는. 이게 바로 이벤트 소식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수시라는 쪽은 마음 편해요. 주방장은 마음 편한 거야. 라면 두 개 끓이랬으니까 그냥 끓이면 끝난다고. 근데 현실 세계에서 뭐 라면 두 개 버리면 되겠지. 근데 3번 활주로에 비행기 착륙시키라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착륙시키려고 했더니 앞에 대기하고 있는 자위대 비행기에 폭발했잖아. 그게 된다고. 현실에서는 이벤트를 발표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이벤트 소싱 사례로 얼마 전 그 일본 하네다 공항에 있었던 자위대 비행기 갖다 박은 거 그 이벤트 소싱의 오용으로 전형적인 사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벤트가 발급돼 버렸잖아. 그 착륙 그 활주로에 착륙하라고. 근데 거기에 자위대 항공기가 있었잖아요. 취소가 안 됐단 말이지. 결국 깔아뭉갰잖아. 죽었잖아. 이게 바로 이벤트 소싱이에요. 즉 이벤트 소싱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벤트 발급하는 행위가 이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발급하려면 그 시점에 이미 다 유효하고 사실이고 정합성은 다 끝났으니까 다 동기적으로 검증이 끝났다. 이게 바로 이벤트 소싱을 보기 어려운 이유이고요. 이벤트 소싱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의 서비스가 오랫동안 살아있지 않은 이유예요. 운용해 보니까 라면 버리는 일이 엄청 생기는 거야. 그 만들 때는 팬시하게 만들었지. 아, 뭐 메뉴가 와서 메뉴가 이벤트 소식으로 넘어오면 주방에서는 라면을 만들고요. 라면 다 만들었으면 라면 다 만들었다는 이벤트를 날리면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걸 배달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 운영해 보니까 어떻나? 손님 도망가고 뭐, 뭐 난리 친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그 발표했던 시스템이 안 살아있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처음엔 그럴듯해. 돌아가는 것 같아. 안 돌아간다고. 근데 이 이벤트 소식은 잔인하게도 저 이벤트를 발생할 때가 다 사실로 픽스돼 있어야 돼. 그것도 비동기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꼼수를 부립니다. 이벤트 소싱을 더욱더 하기 싫은 이유는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꼼수를 부리기 때문이에요. 꼼수를 안 부릴 수가 없어. 티켓 예약 발생 전에 동기적인 자수 상태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내가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약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려면 예약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시점에 뭘 해야 된다? 좌석을 확보해야 돼, 반드시. 그리고 그게 내 좌석이야. 그게 내 좌석이야. 근데 동시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진호님도 예약을 했는데 내가 조회했을 때 그게 비었다고 조회해가지고 나도 예약을 했어. 컬옵션. 이게 오염됐잖아. 동시성이니까 비동이니까 오염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해결이 안 돼. 이벤트 소싱에서는 어? 이게 유일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두 자리에 예약이 됐다가 사실이 돼버려. 그래서 변경 취소를 하는데 변경 취소는 완전히 또 다른 이벤트죠. 불변이니까. 이게 이벤트 소싱의 잔인한 점은 이벤트가 불변이라는 거야. 이벤트 수정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발급해야 돼. 변경 취소를. 근데 이 거지 같은 상황은 뭐다? 진원님도 취소하고 나도 취소한다는 거지, 이번에. 이 미친. 이 문제가 예약할 때만 일어나지 않아. 취소할 때도 일어난단 말이야. 끝없이 일어나. 끝없이. 재수 없으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왜? 수백 명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끝없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 충돌이. 영원히.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걸 당해봤죠. 그래서 모든 예약 시스템들은 어떻게 돌아간다? 이벤트를 분할합니다.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이벤트를 분할할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가예약 이벤트입니다. 가예약 이벤트로부터 난 이 좌석을 먹겠어라는 이벤트를 받아서 여러 개들을 네고시에이션 한 다음에 나도 할래, 진호님도 할래 그러면 누구한테만? 저한테만 예약 확정 이벤트가 날라오게끔 이벤트를 분할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확정 이벤트가 어려우니까 이벤트 분할 통해 아주 중간에 비동기 구간을 넣어주는 식으로 이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티켓팅 시스템 다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소식을 쓰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벤트의 10배 정도로 불어나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벤트 소싱을 하기가 어렵고요. 아까 윤성님이 얘기했던 그 상황이 그것 때문에 쓴다는 게 무리인 게 바로 이거. 윤성님이 말한 A 다음에 B 다음에 C 하려고 이벤트 소싱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냐고. 안 된다고. 함수 A, B, C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것 때문에 쓰기에 너무 잔인한 거야. 음. 굉장히 이 정도의 니즈가 있고 이걸 감수할 수 있을 때 쓰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해도 비동기가 난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이게 난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KTX 명절 예약.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야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 니즈가 있어야 쓴다는 거지. 음.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벤트 소싱을 잘 못 만나는 이유예요. 잘 만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 그지 같은 이벤트 소싱. 제가 한번 빨려 들어간 적이 있어. 이벤트 소싱. 그래서요. 이벤트 스토어의 운영을 할 때는 CQRS의 다중조회 모델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벤트 소싱의 출처는요. 감사 모델, 은행 계좌 이런 거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있는데 걔를 맨날 쿼리 떼서 조회하기 귀찮고 성능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 오라클에서 자랑하는 물리 뷰를 만들었잖아요. 뷰를 여러 개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바로 CQRS의 시작이야. 이벤트 소식이 아니라 CQRS 그렇게 해서 나온 거란 말이지. 입력은 어디에? 테이블에. 보는 건 어디에? 물리화된 여러 뷰를 통해서 보겠다 이거지. 이 CQRS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CQRS 다 거기서 시작함. 그래서 원본 이벤트는 쓰기 전용 스토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응.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목적별 이벤트 뷰 스토어를 따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뭐 오라클의 물리 뷰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완전히 새로운 테이블이 될 수도 있어요. 뷰가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테이블에 변형해서 집어넣는 거지.
아, 근데 여기 또 지옥이 펼쳐지네. 이게 또 문제지. 왜? 테이블 하나 쓰는 때마다 읽기용 테이블 12군데를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너무 부하가 심하잖아. 그러니까 비동기로 한단 말이야. 이때부터가 불일치의 시작이야. 조회를 얼마나 불일치하게 해도 되는 걸까? 페이스북에서 내가 댓글 쓰면 댓글 쓰자마자 모든 페이스북을 열고 있는 유저들은 내가 댓글을 썼다는 사실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걸까? 아니면 진호님은 2분 있다 보고 윤성님은 4분 있다 봐도 되는 걸까? 뭐 이런 문제잖아. 이걸 DDD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트랜잭션 보장 레벨과 비동기 레벨 혹은 eventually consistence, transactional consistency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그리게이터 안에서는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게끔 해라. 왜? 불변식이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를 요구하니까. 근데 에그리게이터 루트끼리 대화할 때는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만 만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벤트 도메인 이벤트 발급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하라 그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이 사람들 이 대체 어디까지 알고 온 걸까? 몰라. 그렇다고. 그래서 이 CQR에서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응? 쓰기 테이블은 내가 이벤트를 넣으면 당연히 스토어에 들어가니까 써줬는데 여러 읽기 모델 중에 어떤 건 빨리 동기화가 되고 어떤 거는 즉시 트랜잭셔널하게 동기화가 될 거고 어떤 거는 이벤추얼리하게 동기화가 된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나누냐? 주 목적에 달려 있다. 그럼 우리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이벤추얼리 레벨로 내리고 싶어. 왜? 트랜지셔널 레벨로 올리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스케일아웃이 안 되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개발자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혼자 자폭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개발자들끼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트랜지셔널 컨시스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허용이 안 될 거야. 이거 정합성이 무조건 이때 맞아야 돼. 어떻게 이걸 불안하게 그때? 다 이 생각들 개발자들만 모아놓으면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막상 기획팀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아 그거 내일까지만 보이면 되는데요? 막 이런다고. 진짜 가서 물어봐. 이거 꼭 이거 입력할 때 바로 이거 업데이트 돼야 돼요? 아니요. 그거 뭐 하루 있다 돼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가서 반드시 물어봐. 뭐 만들기 전에 이게 트랜지션이나 컨시스턴시인지 혼자 결정하고 자폭하지 말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서 혹시 저 이거 이벤추얼리로 처리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오케이 사인을 내준다고. 거의 대부분 오케이 사인을 내줘. 여러분들 DDD 할 때, 야, 이거 바운드 컨텍스트 사이에 마이크로 서비스 껴놓으면 얘네들이 씨 이게 메시지 보내서 하면 이게 트랜잭션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물어봐 기획팀에 된다고 그런다고 걔네들이 아 대충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꼭 개발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개발자들은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를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획팀한테 가서 물어봐. 도메인 정말 그거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하던 게 도메인인데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가 어딨어? 없잖아. 아, 나 그거 좀 이따가 기록해놔야지. 다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야, 이거 좀 뭐 해라. 이거 할 때 꼭 그거 꼭 빼먹지 말고 하고. 빼먹잖아. 그 인간이야. 그 도메인이라고. 기획팀 가서 물어보면은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벤츄얼리 컨시스턴시로 대부분 충분해요. 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보험 계약을 해. 그럼 보험 계약을 맺으면 계좌가 개설되고 거기에서 뭐 돈이 빠지고 뭐 이래야 돼. 이게 다 트랜잭션으로 보여 우리 눈에는. 근데 정말 보험 설계사하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여기다 해놓고 내가 오늘 밤 들어가서 그냥 이걸로 하면 돼. 그때 고객 돈 받아야 되잖아. 아 그때 계좌에 돈이 있겠지. 없으면 그때 다시 처리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로 가서 얘기해 보면. 그래서 스케일 아웃도 가능하고 바운디스 컨텍스트 나눠도 된단 말이에요. MSA가 성립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냥 언뜻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DB를 나눠도 되고 복제본을 만들어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방구석 페인처럼 개발실에 불 다 끄고 혼자 앉아가지고 애들끼리 음침하게 놀지 말고 기획팀 애들 만나세요. 만나서 얘기해. 만들기 전에. 이거 이거 꼭 지금 실시간으로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봐. 그럼 대부분 아니라고 그런다. 그리고 좀만 겁줘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하면 되게 서버 비용 많이 드는데 이 좀만 겁줘도 아니라고 그런다. 그래요? 한 시간 만에 될 것 같은데요? 한 시간도 좀 빡세. 그냥 뭐 전 때까지만 됐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저희는 물류 쪽인데 뭐 창고에 입고됐는지를 검사해주는 API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입고일 근처냐? 그럼 뭐 대충 근처에는 반나절에 한 번씩 돌리고 그날이냐? 한 시간에 한 번씩 돌리다가 이벤트 오면 그때 가서는 5분씩 한 번씩 돌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엄청 전에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한 시간 있다 알아차리면 어때? 괜찮아 괜찮아 이런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불변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이벤트 소싱에 이벤트는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다 복사본을 만들어도 변형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변한 뷰를 만들기가 좋아요. 뷰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늘려도 돼. A 프로젝션 뷰, B 프로젝션 뷰, C 프로젝션 뷰를 늘려도 돼. 왜냐하면 영원히 안 바뀌어. 이게 불변 이벤트의 장점이에요. 유일한 장점이지. 아까 그 많은 단점이 있었는데 유일한 장점은 아무리 얘를 이용한 뷰를 많이 만들어도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왜? 절대로 안 바뀌니까. 걔가 수정되지도 않고 걔가 삭제되지도 않을 거야. 그걸 바탕으로 만든 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이게 유일한 장점이죠. 단점은 뭐죠? 책에 나와 있지만 삭제가 안 돼. 삭제가 안 된다고. 이 불변 이벤트이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니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뭐 3년이 지난 무슨 정보를 삭제해야 돼. 삭제 안 돼. 따라서 모든 이벤트 소싱과 CQRS에서의 전략은 뭐냐면 찾기 어렵게 하는 거야. 못 찾게 하는 거지. 어떻게 찾기 어렵게 할까에 대한 연구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못 지워요. 아니 일단 지울 수가 없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불변 이벤트를 발급하는 입장에서는 뭐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거 안 변하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까지 퍼졌는지도 알 수 없어. 삭제가 불가능하다. 뷰를 끝없이 확장하거든요. 이 불변 값을 이용한 뷰는 애들이 끝없이 확장해요. 불변이니까 일단 구축만 하면 이게 영원히 수정되지 않을 거 아니까 엄청나게 많이 넣는단 말이야. 추적도 안 돼. 삭제도 안 돼. 그러니까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밖에 못해. 문제는 원본 스토어로부터 나간 뷰 스토어들이 다 찾기 어려운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다고 원본 이벤트를 복사해서 뷰를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왜 복사도 되잖아. 불변이니까 해도 되잖아. 걔도 찾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 모든 뷰가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뷰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돼 찾기 쉽게 돼 있겠죠. 그럼 걔 때문에 보안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머릿속에 손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멤버 테이블 만들었는데 멤버 테이블이 이벤트 수식으로 돼 있어. 그럼 비밀번호 바꿀 때마다 내가 이벤트를 발급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비밀번호는 나의 모든 변경 내역의 합이다.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옛날 비밀번호를 노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없애야 되잖아. 나오면 안 되잖아. 어떻게 없앨 건데? 뭐 이런 문제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나는 이걸 다 예쁘게 다 해시코드 걸어가지고 암호화 해놔야지. 레인보우 테이블도 다 방지하게끔 레인보우 키도 넣고 다 해야지. 그 원본 테이블은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원패스에도 보내고 모두 하고 걔네들은 더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딴 쪽 API까지 다 써버렸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할 건데? 삼성 갤럭시 녹스에도 들어가 있고 원패스에도 들어가 있고 사방에 들어가 있잖아. 얘는 뭐 어떻게 할 건데? 걔네들 각각의 뷰들도 다 시간 지나면 이걸 감추는 로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소싱의 이벤트가 불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특히 비동기를 쓰게 되면 CQRS는 이벤트 소싱과 무관하게 굉장히 일반적이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CQRS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테이블에 집어넣고 쿼리를 가져오잖아. 여러분도 셀렉트 쿼리 때려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원래 테이블 모습 그대로 가져오지 않잖아. 셀렉트 조인 상관 서브 쿼리 회어 때려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어차피 변형된 뷰를 가져온단 말이야. 뷰 모델과 저장 모델이 다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설계 얘기가 나옵니다.
설계기는 여기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부터 말했던 빨간 책이 얘예요. 빨간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서는요, DDD에 어울리는 설계 패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있으면은 너 DDD 구현할 때 약간 보완도 되고 만들기도 좀 편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넌지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정도, 실제 뉘앙스도 이 정도예요. 이거 하면 좀 DDD 편하게 될 텐데. 혹은 DDD만 하면 이거 안 되니까 요거 하면 좀 잘 되는데. 뭐 보완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가이드가 돼 있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거죠. 포토 어댑터 아키텍처랑 뭐 CQRS랑 이벤트 주도 나와요, 저기. 이 책이요. 음, 제가 이 책을 추천을 못 하겠는 게 이 책이 또 임플리멘팅이라고 돼 있잖아요. 되게 이 책 읽으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을 것처럼 돼 있잖아요. 임플리먼트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이 책도 엄청나게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책을 읽어도 전혀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와. 어? 이 책을 추천을 못 하겠어. 물론 파란색 책보다는 나. 에반스 책보다는 낫거든. 나은데 정리를 좀 했다 뿐이지 이 책에 각각 뭐 저기 레스트 들어가는 CQRS 가면 구현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써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죽을 것 같아. 읽고 있어. 근데 옛날에 에반스 책에는 저런 얘기도 없었단 말이지. 단지 그 정도 차이인 거야. 저 안에 내용들은 엄청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거 보면은 전혀 감이 안 와. 추천은 못 하겠다. 어쨌든 이 설계 패턴에 등장하는 설계를 쓰는 이유는 뭐냐? 제가 DDD의 핵심 뭐라고 했죠? 에그리게이트라고 그랬죠. 불변식을 지키는 에그리게이트 경위 구역을 만들었느냐? 따라서 에그리게이트 격리를 잘 되게 하는데 이 아키텍처들이 도움을 주더라 이거야. 도움을 주더라. 어차피 네가 DDD를 한다는 얘기는 에그리게이트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저 설계 패턴을 쓰면 에그리게이트 격리가 좀 잘 돼. 어차피 도메인 모델은 어 어플리케이션 코어에 있잖아. 걔네들 포트 어댑터로 하면 의존성을 역전시켜가지고 그 비즈니스 도메인층의 격리를 잘 시킬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너는 뭐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 있는 여러 가지를 의존성하게 돼가지고 로직이 들어워질 거야. 그뭐 마틴 옹하고 똑같은 얘기죠. 포조 쓰자. 침투적인 침습적인 아키텍처를 쓰면 안 돼. J2E 이런 거 쓰면 니네들 망해. 걔가 침습적인 애들을 쓰면 침습적인 그 아키텍처에서 요구하는 대로 짤 수밖에 없잖아. 그럼 도메인을 잘 표현할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라고. 오늘 제 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은 토론방이 조용히. 윤성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아니, 진호님한테 물어볼까? 진호님 오늘 제가 유달리 어렵게 얘기하나? 디스코드에다 얘기해 줘. 오늘 막 거의 너무 조용한데? 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 같지 않아? 책보다는 쉽게 얘기한 거 같아. 시간에. 이제 CQRS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CQRS는 결국 누가 주인공이다? 누가? 읽기가 주인공이다. 읽기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 원본 쓰기가 있는데 걔를 다양한 읽기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CQRS란 말이지. 근데 뭐 프로젝션 주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컨트롤러 보면 쉐이핑도 되고 프로젝션도 하고 난리를 치죠. 변형도 하고 여러 개 묶기도 해서 모양도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기 쓰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쓰기의 관심사는 뭘까요? 도메인이야. 이게 바로 DDD인 거야. 쓰기만 DDD인 거예요. 쓸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모델이야. 기억해야만 할 것만 쓰는 거지. 불변식을 지키는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읽기는 모델에 관심이 없어. 놀랍죠? 읽기는 모델에 관심이 없어. 읽기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그 화면마다 내가 원하는 게 달라. 그게 나오기만 하면 돼. 어디서든 긁어 와서 그것만 나오면 돼. 여러분들이 뷰를 소비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로서 뷰를 소비할 때. 이게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주가 정보가 나오면 그만이고 이게 신한은행에서 왔는지 외환은행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엔화가 오늘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이렇다니까? 이 뷰를 소비하는 쪽에서는요, 자기의 혜택, 니즈만 중요하지 전혀 도메인 모델을 고려하지 않아요. 애그리게이트를 포함해서 DD는 계속 강조하지만 CUD의 불변식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주도 개발이 도메인을 잘 표현한다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진짜 코드 구현체는 CUD가 불변식을 보장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에 대한 가이드가 없단 말이지, DD는. DD의 프로젝션 가이드가 없으니까 아키텍처에도 반영이 안 되고 아까 봤던 빌딩 블록에도 존재하지 않아. 아까 전략터 전술적 패턴에 나왔던 빌딩 블록 있었잖아요. 도메인 서비스, 엔티티, 밸류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 거기 없어. 프로젝션 객체가 아예 없다고. 그 모든 것들은 다 CUD 객체란 말이지. 그래서 리드 파트는 원래 저게 시초예요. 이 문제는 이거지, 뭐. 어쨌든 CQRS 시작은 단순했지만 금방 이런 지랄 같은 상황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CQRS가 어려워지는 것뿐이에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 CQRS 개념을 여기다 결합한단 말이지. 이거야. 이게 바로 CQRS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가는 이유예요. CQRS 플러스 이벤트 소싱은 어떻게 되죠? 방금 말했던 모든 이벤트 소싱 어려움 플러스 CQRS잖아. 제가 아까 불변 이벤트가 일으키는 끔찍한 사고를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것 플러스 이벤트 이 CQRS가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안 그랬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거꾸로 이벤트 소싱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벤트 소싱에서는 그나마 CQL을 써야지 우리 이벤트 소싱을 구현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어쩌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예제도 보기 힘드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가한 일도 별로 없고요. 그 회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CQRS 플러스 이벤트 소싱 발표하는 발표자분들 보시면 큰 기업의 어떤 백오피스 맡고 있는 팀이에요. 그 회사 돈 많은데 그 백오피스 팀이 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실험적으로 이거 해볼까? 대부분 이 사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회사도 돈이 되게 많다. 내가 근데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럴 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잘 안 하죠. 아니, 다른 스레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스크롤이 자동으로 안 되고 있었어요. 스레드에서. 이제서야 좀 보고 있어. 카우보이 농담이야. 그 유명하지. 그렇구나. 내가 스레드 스크롤이 자동으로 안 되고 있었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9장으로 넘어갑시다.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려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문제 프로블럼 스페이스하고 솔루션 스페이스 기억나시죠? 그렇죠? 프로블럼 스페이스는 도메인의 실제 문제를 정의하는 공간인 거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쇼핑몰 하면 프로블럼 스페이스 안에는 결제라는 도메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루션 스페이스에는 없을 수도 있다. 결제를 그냥 외부 거 갖다 쓰면 되니까. 그래서 프로블럼 스페이스에 있는 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도메인이지만 이게 전부 다 솔루션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솔루션 스페이스의 모양이 프로블럼 스페이스하고 일치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도메인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이 체계에서 도메인 관련된 DDD 체계에서 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솔루션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기법에 대해 슬쩍 넘어가. 다들. 그렇게만 얘기하고 슬쩍 넘어간단 말이야. 진짜 어려운 점은 바로 거기거든. 이게 바로 전략 파트에서 하는 일이에요.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솔루션 스페이스에 매핑하는 게 DDD 전략 패턴이라는 겁니다.
원래 에반스 책에서는 파트 4에서 다루고 있고요. 파트 4 부분을 빨간 책에서는 전략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전략 패턴에서 제일 유명한 애가 누구죠? 바운디드 컨텍스트입니다. 따라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코드 구현과 무관해요. 솔루션 공간에다가 매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현실 세계의 문제, 프로블럼 스페이스에 있는 도메인들이 실제로 코드화하기 위한 솔루션 스페이스에서 매핑할 때 최우선 순위의 고려 사항이 뭘까요? 유성이 뭔 것 같아요? 최우선 사항. 진짜 퀄리다이트 경험을 생각해봐. 뭔 것 같아? 내가 이 문제를 받았어. 이거를 이제 코드로 짜야 돼. 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야? 뭐 가능한가? 아, 그거 말고 우리는 다 가능하잖아. 우리는 다 잡버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제가 맨날 해주는 얘기 있잖아. 지금 화성으로 사람 날아가는데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다 돼. 다 되는데 그거 말고 뭐가 문제냐고 구현하는데. 이거죠.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아, 현실의 문제야. 진짜 싸워봤어요. 근데 그치? 유성이 그래 나온 거 아니야? 다 아, 그러고 그때 있어. 그러는 건 아니고 아무튼 싸워본 적 있긴 합니다. 이거다. 그래서 DDD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요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바운디드 컨텍스트예요. 따라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전혀 에그리게이트랑도 상관없고요. 도메인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딱 생각하기에 멤버가 하나 에그리게이트잖아. 그치? 근데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 멤버의 메타 정보 관리하는 파트하고 멤버의 보안 정보 관리하는 팀이 싸웠어. 그럼 멤버 두 개야. 그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멤버 두 개를 쪼개자 이거지. 싸운다. 어? 도메인하고도 상관없다고. 심지어 에그리게이트가 같은데도 잘라. 싸우니까. 이게 바운디드 컨텍스트입니다. 이 바운디드가 뭐냐면 팀이야, 팀. 너랑 나랑 원수다. 전혀 도메인하고 무관해요. 충격이라고. 이게 아니 여기 에반스 책 본 사람도 없어? 가서 4장 전략 다시 봐봐. 써 있다고 그렇게. 어? 내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써 있어. 가서 보면은. 도메인의 불변식도 이깁니다. 어? 에그리게 트랜지셔널 컨시스턴시도 이깁니다. 따라서 DDD에서는 이걸 얼만큼 중요하게 보냐면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이 모든 걸 이긴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농담 톤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반스를 비롯한 DDD에서는요. 전략적 패턴이 있고 전술적 패턴이 있으면 여러분 딱 생각해도 전략이 중요해, 전술이 중요해. 전략이 우선시 되잖아. 전술은 각 국면을 바꿀 뿐이지만 전략은 전체적인 계획을 바꾸잖아. 전략 패턴이라고 분류되는 곳에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지. 전술 패턴 모든 걸 이긴단 말이야. 에그리게이트도 이기고, 엔티티도 이기고 다 이겨. 얘가 이기는 거야. 싸우니까. 싸우니까. 안 싸우면 뭐, 에그리게이트 모양에 잘 맞게 솔루션 공간이 이 프라블럼 공간하고 비슷하게 생겼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겼다. 우리 그렇게 안 생겼어.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 진짜로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 DDD에서는. 그러면 그냥 그저 윤성님하고 진호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자른 거잖아. 그럼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도메인 엉망진창되고 불변식 엉망진창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팀이 안 좋아서 그냥 싸운 거잖아. 나 저 새끼랑 도저히 일 못하겠다. 그렇게 자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바운디드 컨텍스트의 실체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 건 뭐다? 이거밖에 없다. 어떤 게 더 비싼 건데? 내가 어 한우 고기를 3번 사줘가지고 윤성님하고 진호님하고 화해시킨 게 싼 거야? 아니면 그냥 나눠주고서 이 정합성 불일치에 대한 시스템을 더 밀어넣는 게 더 싼 거야? 뭐 이런 문제잖아. 실제로 그래요. 어떤 게 더 싸냐로 결정하는 거야, 조직에서. 야, 내가 그 안에다 레빈 넣고 카프카 넣고 내가 아무튼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 서버에다가 ISTO인가 걔도 넣고 다 넣는다 하는데도 내가 너랑은 일 안 한다. 이러면 그게 싼 거고
불러가지고 소주 먹이고 야 좀 친하게 지내봐 이러면 그게 싼 거고. 이걸 DDD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 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몰랐죠. 이런 거였다니. 그래서 에반스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더니 개발팀에게 업무를 쪼개주는 거야말로 도메인 모델이 개발되는데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나의 전략에 따르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너희들의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용어를 만들었어. 바운디드 컨텍스트야. 그래서 니네들은 싸울 거면 바운디드 컨텍스트 쪼개서 서로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둘이 싫어서 싸워서 쪼갰으니까 어떻게 된다? 둘이 통신을 해야 돼. 원래 한 동맹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거 어떻게 한다? 그게 바로 컨텍스트 맵인 거야. 둘이 어떻게 통신을 할까? 야, 씨, 따로 개발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니네 둘이 이거 대화해야지 솔루션이 돌아갈 거 아니야. 어떻게 대화할래? 이 컨텍스트 맵이잖아. 컨텍스트 맵도 DDD의 전략 패턴 중에 일부입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눈 이유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컨텍스트 맵이라는 패턴이 나온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팀 간의 불화를 없애라 이거지. 제가 너무 불화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코드 컴플리트가 자주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세 푸시했는데 맨날 컴플리트가 나. 아 이거 우리 쪼갰던가 보다. 컴플리트가 안 나면 한 팀으로 있어도 돼요. 내 싸운다니 컴플리트 얘기야. 진짜 진짜 싸우겠지. 어쨌든 컴플리트 얘기라고. 이거를 얘네들이 같이 개발하는데 맨날 컴플리트가 나. 이게 낙관적 잠금은 해결이 안 돼. 이거 둘이 부닥친다는 얘기야. 이거 쪼개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컴플리트 해소 비용이 더 세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걸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조직의 정치적인 우리 팀장 밑에 5명을 이 팀장이 데리고 있고 싶어 해. 근데 우리 팀원 5명이 맨날 이 도메인 쪽을 이 푸시를 하잖아? 그럼 맨날 컴플리트가 일어나. 이러면 사실은 뭐다? 팀을 2명, 3명으로 쪼개야 돼. 컴플리트가 안 나는 게끔 바운드 컨텐츠를 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 한다? 내가 머지 마스터 할게. 내가 컴플리트 조정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팀장 한 명분의 노동력이 다 머지 마스터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여기 전원 다 시니어들 머지 마스터 아니야? 어? 그렇잖아. 시니어 한 명을 그냥 머지 마스터로 쓴다니까? 컴플리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컴플리트가 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거야. 컴플리트가 안 나게끔 쪼개라는 거지.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 비용이 별로 안 들어. 라고 생각하면 굳이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컴플리트 나고 누가 머지 마스터링을 하는데 그 머지 마스터 하는 애가 나랑 직급이 똑같으면 싸우잖아. 결국에 내가 싸운다는 얘기가 그거야. 싸운다고. 걔가 머지 하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이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고쳐. 이건 요게 맞는 거야. 그러면 걔가 뭐라고 그래? 네가 뭘 알아? 새끼야. 이러면 싸우는 거잖아. 그게 싸움의 시작이란 말이지. 컴플리트가 싸움의 시작이야. 원래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부분의 팀에서는 가장 시니어가 머지 마스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걔는 하루 종일 뭐야? 머지 마스터 하고 있다니까? 코드 할 줄 알지 않어? 왜? 자기가 안 하면 싸우니까. 그럼 원래 무슨 신호다? 쪼개야 돼 신호인 거야. 컴플렉트 안 난다니 쪼개줬어야 돼. 자, 감정 얘기만 하다가 컴플렉트로 얘기하니까 좀 와닿죠? 와닿겠지. 여기 시니어들 다 머지 마스터링 하고 있을 텐데. 머지 마스터를 하면 안 되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쪼개라. 이게 에반스의 얘기라. 거기에는 도메인이나 불변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컴플렉트 조정하는 비용이 너무 세다. 일단 그걸 벗어나는 게 더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다 이거지. 아니요, 뭐 모노래퍼든 뭐든 상관없어요. 걔네들이 부닥치는 이유는 팀이 크고 여러 명이 참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많은 인원들이 불합리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얘도 이걸 건드리는데 쟤도 이걸 건든다는 얘기는 여기는 한 명만 투입하면 되는데 2명이 달라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거면 팀을 효율적으로 바운드 컨텐츠 쪼개는 게 더 비용이 싸냐? 아니, 생각해봐. 우리 회사의 개발팀이 나하고 밑에 부하 직원 한 명이야. 컴플리트가 나겠냐고. 안 나잖아. 그러면 바운드 컨텍스트가 그냥 하나인 거야.
그 바운디드 컨텍스트 하나 안에 수많은 에그리게이트가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컴플리트 안 나니까. 근데 우리 팀원이 32명이야. 어? 그럼 걔네들 맨날 컴플리트 될 거 아니야. 이럴 거면 바운디 컨텍스트 쪼개라는 거야. 서로 컴플리트 안 나게. 그런 조직 운영에 대한 얘기였어요. 여기 채팅하고 있는 용성님 뭐 이런 사람들 보나마나 회사에서 하루 종일 그냥 머지 마스터링 하고 있겠지.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넌 또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충돌 났다. 뭐. 맨날 이거 하고 있겠지. 보나마. 하고 있을걸? DDD 안 하고 있다는 증거지. DDD의 전략 패턴 안 쓰고 있다는 얘기. 그렇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바운디드 컨텍스트 사이의 통신 패턴인 거예요. 근데 바운디드 컨텍스트 자체가 뭐다? 팀이야. 그래서 선후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팀에 맞춰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는 거지 바운디드 컨텍스트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또 슬픈 얘기 하시네. 아, DD 할 필요 없어 좋겠다. 혼자서. 느낌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DDD라는 이 철학은요. 대규모 개발의 대규모 팀이 아닌 곳에서는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쓸데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 쓸데없는 코드량만 늘어나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야말로 많이들 참가하고 대응이 복잡해서 컴플리트 사방에서 내기 때문에 DDD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DDD 해야 돼, 우리 조직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회사 코드 머지 마스터한 애가 얼마나 여기다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렇게 띵까띵까 놀고 하는 일이 없다. 이러면 우리는 DDD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팀장님 회의 좀 해야 되는데, 야, 나 지금 이거 코드 머지 해주고 올게.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DDD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아니, 그거는 DDD랑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진호님이 개발해서 못한 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모델 변환이라고 쓴 게 바로 DDD 전략 패턴인 커뮤니케이션 패턴인 거죠. 아니, 컨텍스트 맵 패턴이죠. 그 안에서 모델 변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아, 무슨 컴플리트가 나. 네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네가 업데이트하는데 그냥 푸시된 거지. 컴퓨터 왜 나냐고. 어? 아, 나긴 나겠다. 집에 가서 맥북으로 하고 그것도 까먹고 또 회사 와서 딴 걸로 컴퓨터 하고 막 이러면 나긴 하지. 아무튼 그것도 다 네 잘못이고. 자, 얼마나 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가가 모델 변환의 비용인데 이거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어차피 DD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델 변환도 커뮤니케이션의 부산물이고 첫 번째 이 모델 변환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얼만큼 덜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변환기의 복잡성과 규모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유성님하고 진호님은 끝났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야. 어? 근데 다들 기러기 아빠라 가지고 애한테 돈 보내야 되니까 나가지는 못하겠어. 이미 강 건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지. 주객이 전도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안 보겠다. 그럼 어마무지한 변환기가 등장해요. 거의 모든 변환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솔루션을 뭐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쟤가 나를 모르고 나도 쟤를 몰라도 돼. 우리는 저 변환기에 던진다. 그럼 변환기를 통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어마무식한 변환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회사 혹시 딜이 하는데 중간에 모델 변환기가 무지하게 무식하다. 팀 사이가 엄청 안 좋고. 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변환기 솔루션을 되게 크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커뮤니케이션 되고 뭐 이러면은 변환기를 조그맣게 만들겠죠. 그거 내가 바꿀게 이러면 되잖아. 나 이번에 이거 타이틀을 서브젝트로 바꿨는데 이거 내가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정도 해결될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해결 안 되고 솔루션이 어마무지하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 팀이 거의 커뮤니케이션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안 하는 이유는 뭐 팀장 사이의 사이가 안 좋아하는 건 농담이고요. 원격지에 있는 팀이라든지 뭐 시간대가 다른 팀, 글로벌 회사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이렇게 자주 받을 수 없는 다른 레포지토리 쓰고 있는 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든지, 뭐 언어가 다른 팀하고 얘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서드 파티 솔루션을 우리가 쓰고 있어서 걔랑 통신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변환기를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농담하는 거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아, 그 힌트를 드릴게요. 진호님이나 윤성님이 나오면 다 농담이에요. 근데 또 다른 뷰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얼만큼 많이 해야 되냐는 뷰가 아니라 이번에는 변환 대상이 메시지 그 지금 모델 메시지인데 모델이 아니라 다른 걸 변환해야 된단 말이야. 메시지는 당연히 변환해야 되는데 메시지 말고 다른 걸 변환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포함돼 있어. 메시지 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상이 되세요? 이런 게 있죠. 책에 나와 있는 사례가 이거죠. 이 발급하는 애는 단일 메시지를 발급하거든요. 근데 받는 애는 벌크로 받을 줄 알아. 그러니까 중간에 큐를 두고서 쌓았다가 플러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메시지 변환 외적인 일이 뭐가 개입해 있는 거잖아. 한쪽은 벌크를 받고 한쪽은 단위로 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생소하고, 응? 리액티브의 백프레셔라고 그러면 이해되고 막 이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 흔한 일이라고. 왜 리액티브에 백프레셔가 있겠어? 한쪽에 다른 쪽하고의 버퍼 차이가 나니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메시지 자체가 변화하는 거랑 별다른 문제잖아. 이런 게 섞여 있다니까. 메시지 외적인 게 변환돼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안 떠올라? 이런 게 있죠. BFF가 바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서버는 요만큼의 조각을 각각 보내는데 클라이언트는 이걸 다 합쳐서 소비를 해야 돼. 이런 경우. 부문집합인데 통합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경우. 그러면 통합 메시지가 완성될 때까지 또 버퍼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조각조각 모아서 쉐이핑하고 뭐하고 한 다음에 싸줘야 되니까. BFF 서버 네스트.js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있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빈도의 문제도 있어요. 이놈은 1초에 한 번씩 발행해. 그 우리는 도저히 1초에 한 번씩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중간에 버퍼를 둬가지고 버퍼가 쭉 영구적인 스토리지에 넣어버리고 S3 같은 데다가 가져가는 쪽에서는 S3에서 지 옆 캐파만큼 하나씩 들고 가면 되겠죠. 저희가 그런 시스템 돼 있거든요. 창고 같은 데서 막 초당 60개씩 온도 보고하고 막 전력 소비량 보고하고 이러면 그 우리 서버한테 직접 쏘면 죽는단 말이야. 그 걔는 그 로고를 모아가지고 분 단위로 해가지고 S3에다가 파일로 올려요. 그럼 저희가 S3에서 서버 연락될 때마다 가져와가지고 DB 업데이트 치거든요. 이런 거. 또 한쪽은 동기 메시지를 계속 발행해. 근데 우리는 비동기로 받고 싶어. 그럼 또 레비큐 같은 거 쓰고 카프 같은 거 써가지고 비동기 바꿔서 받아들이죠. 그죠? 또 책에 나왔던 거 중에 아웃 뭐였어? 그거 이거죠. 저쪽에서는 푸시 메시지를 발행하거든요. 내가 뭘 하면 바깥쪽에다 푸시 메시지를 쏴. 근데 나는 푸시를 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그 쏜 거를 저장소에서 저장하게 되고 제가 1분에 한 번씩 풀을 해서 가져와. 푸시로 풀로 바꾸는 거지. 생각도 안 해봤다고? 풀 푸시 많이 얘기했잖아. 푸시로 풀로 바꾼다고. 이런 것들은 메시지 자체를 변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변환기가 쉽지 않아. 거기 메시지만 바꾼다는 생각을 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메시지 외적으로 바꿀 게 너무 많다는 거야.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예만 든 거고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바뀐다든지 뭐 한쪽은 HTTP 2.0으로 보내가지고 프레임 단위로 막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우리는 1.1로 바꿔야 되니까 그 gRPC 같은 거 쓸 때 중간에 껴놓잖아. 1.1 그 처리해 주는 거. 응? 아니라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비메시지적인 것들을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변환기가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이 두 번째 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변환기라는 거는 별도의 로직이라든지 버퍼라든지
추가적인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소비될 수 있다. 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갈라야 돼. 그게 더 싸다면. 그래서 DDD에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갈랐을 때 더 싼지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알아야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 유리해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야. 안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니까. 아웃박스는 어떤 패턴이죠? 풀푸시 패턴이죠. 그렇죠? 원래는 도메인 이벤트가 발행되면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트랜잭셔널 로컬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로 아웃박스에다가 레코드를 써놓고 풀로 땡겨가지고 가져가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에 푸시 서비스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풀푸시란 말이야. 풀 땡겨서 푸시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야. 가져왔는데 없네. 가져왔는데 없네. 가져왔는데 있네. 나한테 알람 온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지. 대부분 풀푸시로 구현한단 말이야. 풀푸시는 굉장히 일반적인 구현이에요. 이 아웃박스도 풀푸시 패턴의 일종이었고요. 그래서 아웃박스는 이벤트 발행을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로 맞추면서 동시에 다른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는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스로 가져가게 하는 장치죠. 왜? 이벤트 발행이 아까 말했던 불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 소싱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메인 이벤트도 불변이기 때문에 도메인 이벤트도 발급하고 나면 끝장이거든요. 발급하면 어떻게 된다? 반대쪽은 무조건 수용만 해야 된단 말이지. 이 이벤트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이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현실 세계에 있는 이벤트 시스템이 신문사하고 신문 구독자의 관계인데 신문사에서 신문 던지면 무조건 받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이 다 이벤트 시스템은 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던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메인 이벤트는 무조건 발급되는 게 확정을 짓고 싶어. 언제?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그럼 그건 어디에 일어난다?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지션 컨시스턴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그리게이트에 어떤 명령을 시켰어. 뭐 옵션 그룹을 만들어줘 이렇게 시키면 DB에 쓸 때 트랜잭션이 일어나잖아요. 이거에 이벤트 발급을 연동하고 싶어.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트리거에다가 이벤트 테이블에다 쓰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벤트 발급은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 수준으로 생성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1분에 한 번씩 땡겨가는 애는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로 이 이벤트를 수신해 간단 말이지. 두 개의 레벨 다르게 하는 거죠. 원래부터 도메인 이벤트는 누굴 위한 거니까 에그리게이트 바깥쪽에 있는 다른 에그리게이트한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나오다 보니까 바운디드 컨텍스트끼리 통신하려고 이벤트를 발급한다라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에그리게이트 바깥쪽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여러 개의 에그리게이트가 있어도 에그리게이트 사이에는 다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를 쓰기 때문에 도메인 이벤트로 통신하라고 그러잖아요. 어? 트랜지셔널 컨시스턴시를 보장하지 않는 단위로 DB를 쪼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10번 정도 반복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겠죠? 오늘 주제는 그거거든. 뭐? DDD를 하는데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와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관성에 대해서. 트랜잭션 일관성은 에그리게이트 안쪽에서, 에그리게이트 안쪽에 있는 거는 트랜잭션 일관성을 보장해라. 대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같은 걸 이용하면 원자적으로 제공해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에그리게이트 외부에는 이벤트 일관성을 쓰자. 반대로 이 에그리게이트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다? 이벤트 일관성으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트랜잭션 일관성이 필요하다면 에그리게이트 안쪽으로 그 객체를 가져와라. 엔티티가 됐든 VO가 됐든. 이게 바로 에그리게이트 안쪽에 넣을지 다른 에그리게이트가 될지의 결정이에요. 이건 절대로 트랜잭션 일관성을 보장해야 되는 단위야. 이러면 그 에그리게이트로 들어와야 돼. 근데 이건 eventually 컨시스턴시로 충분해. 이러면 다른 쪽 에그리게이트로 빼도 돼. 그럼 우리 최대한 다른 쪽으로 빼고 싶어. 그래야지 DB를 따로 쓸 수 있어.
제가 아까 어떻게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인지 판단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기획팀에 가서 물어봐. 웬만하면 된다고 그래. 이건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기획팀 가서 물어봐. 웬만하면 된다고 그런다고. 본인 혼자 함정에 자승자박돼가지고 트랜잭션 일관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최대한 물어보고 최대한 이벤트 일관성인 걸 확인받아 와. 어. 그럼 DB도 쪼갤 수 있고 스케일 아웃도 되고 모든 게 평화로워져. 대부분 된다고. 네. 그리고 BDD에서는 Eventually Consistency를 도메인 이벤트를 이용한다. 이 중에 패턴 중에 하나가 뭐였다? 아웃박스 패턴이었다. 이벤트 발급은 트랜잭셔널 하게 하는데 그 이벤트를 외부에서 가져가서 일관성을 맞추는 건 Eventually Consistency를 쓰도록 도와주는 그 장치가 아웃박스 패턴이었다. 근데 여기에 사가 패턴이 나오죠. Eventually Consistency에 대한 대규모 트랜잭션, 연대기를 만드는 패턴이에요. 이거 뭐 별거 있나? 그냥 도메인 이벤트가 작업 리스트를 갖고 있는 거지. 얘가 에그리게이트 ABC를 돌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에그리게이트 A에서는 뭐 안녕이라는 일을 했고 에그리게이트 B에 가서는 커피라는 일을 했고 에그리게이트 C에 가서는 밥을 먹었어. 이런 거잖아. 원래 이벤트는 한 번 에그리게이트에서 에그리게이트까지 전달되고 나면 임무가 끝나는데 이 이벤트는 죽지 않고서 계속 주렁주렁 달고 가는 거야. 마지막 C에 가면은 아 얘가 안녕하고 커피한 다음에 밥 먹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싸가 연대기라고 부르는 거야. 에그리게이트를 돈 역사인 거야. 따라서 취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밥 먹다가 아씨 나 이거 없었던 일로 할래. 그러면 밥 안 먹음 처리한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쏜다? 에그리게이트 B한테 쏜단 말이야. 그럼 에그리게이트 B가 수신해서 나 아까 커피 먹었다고? 커피 안 먹은 걸로 처리해야지. 그 다음번에 다시 누구한테 쏜다? 에그리게이트 A한테 다시 던져줘. 그럼 에그리게이트 A가 나 아까 안녕했다고? 안녕 안 한 걸로 처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벤트에 싸가를 붙여 연대기를 붙여가지고 다시 연대기 역순으로 돌리는 거예요. 취소할 때. 결국 뭐다? 커맨드 패턴의 인보크랑 똑같아요. 커맨드 객체의 인보크의 역상을 이용해서 언두를 시키죠. 우리가 커맨드 패턴으로 언두 리드 구현하려면 어떤 인보크하는 단위에 대한 언두 인보크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미리. 여러분들 실제 언두라는 건 환상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 커맨드 패턴을 언두 안 구현해 보셨어요, 다들? 언두 구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언두라는 건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로 보이는 행동을 다시 한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사가 패턴을 구현하려면 내가 안녕이라는 행동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안녕에 없었던 일은 뭘까요? 뭐 욕을 하는 걸까? 뭐 아무튼 그런 거 상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내가 글씨를 썼어의 반대 행동은 글씨를 지우는 거잖아. 글씨를 썼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글씨를 지우는 게 글씨를 쓴 거의 반대 행동이잖아. 그게 언두란 말이지. 그렇다고 사가 패턴을 쓰려면 각각 사가에 참가하고 있는 에그리게이트가 자기의 반대 행동이 무엇인지 정의한 다음에 그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 되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행동에 대한 취소 로직을 각각 에그리게이트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사가를 돌면서 쭉 그 취소 행동을 해도 괜찮냐고 괜찮아. 원래 바운디드 컨텍스트 사이에는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스밖에 없기 때문에 얘 취소하고 쟤 취소하고 쟤 취소해도 괜찮아. 원래 독립적인 일들이야. 트랜잭셔널 컨시스턴시가 아니란 말이야. 지 안에 에그리게이트 안에서만 트랜잭션과 불변식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취소를 시키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돼요? 사가 패턴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야. 응? 혹은 에그리게이트를 이해 못해서 그런 거야. 에그리게이트 안은 독립된 세계란 말이지. 그 안에서만 트랜지션 보장되면 되니까 당연히 지가 했던 일을 지가 취소할 수 있지. 원래 에그리게이트 바깥쪽에는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밖에 없는데 취소도 당연히 이벤추얼하게 일어나겠지. 그래도 돼요? 기획팀 가서 물어봐. 된다니까. 돼. 아니 그러면 돈부터 돌려준 다음에 나중에 보험 상품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돈 돌려주면서 동시에 취소해야 되는 거잖아.
가서 물어봐. 아, 그 급한 대로 돈부터 돌려주고 제가 나중에 본사 가서 취소 처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된다고. 진짜로 된다고. 가서 물어보면. 그 사가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되기 때문에. 에그리게이트를 나눠가지고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가 가능하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에반스가 아니라 도메인 그 자체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도메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트랜잭션하게 일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벤추얼리하게 일을 해요. 어? 그러니까 도메인을 묘사했으니까 당연히 에그리게이트로 나누고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를 쓸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도메인을 흉내냈으니까. 도메인을 흉내낸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겠지. 수학적인 모델링을 했거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했거나 이런 불가능했겠지. DDD에 관심사는 도메인인데 도메인은 사람이 원래 하던 짓이고 사람은 원래 이벤추얼리 컨시스턴시밖에 없어. 그게 당연히 된다고. 대부분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죠. 원두의 인보크 참가랑 마찬가지로 자기 이벤트만큼 책임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한 짓을 역상으로 돌리는 인버트를 지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한 모든 인버트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만 사가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사가의 연대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음, 얘네 언제 크로니클이라는 단어 쓰고 언제 사가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이 단어 감각을 모르겠어. 아무튼 사가라고 그러니까 사가라고 그런 거죠. 히스토리 패턴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모르겠어. 한국 입장에서 저런 영어들이 언제 뭘 쓴지가 너무 어려워. 프로세스 관리자는 전혀 다릅니다. 프로세스 관리자는 얘가 이벤트를 관장해요. 얘가 주인이야. 그래서 이 프로세스한테 야, 이제부터 이 에그리게이트 ABC를 순회하면서 해야 되는 일을 네가 책임지고 감독해줘. 라는 거야. 그럼 이 프로세스 관리자가 그래? 그럼 내가 이제부터 태스크 1번을 진행하겠습니다. 에그리게이트 A 이거 좀 해주세요. 해서 걔가 도메인 이벤트를 누가 수신해? 프로세스 관리자가 수신해. 그리고 나서 그 이벤트 받아가지고 에그리게이트 B번 준비하세요 하고 에그리게이트 B의 도메인 이벤트도 내가 받아. 또 프로세스 관리자가. 그리고 에그리게이트 C를 호출하는 거지. 잘못되면 잘못돼도 마찬가지야. 프로세스 관리자가 B까지 진행하다 잘못되면 B한테 가서 너 이거 해. A한테 가서 너 이거 해. 이렇게 시킨단 말이지. 따라서 각각의 에그리게이트 입장에서는 그냥 도메인 메시지가 와서 처리하는 걸로밖에 안 보. 아예 인식을 못해. 다른 에그리게이트하고 협력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걔한테는 누구랑 협력한 걸로 보인다? 프로세스 관리자랑 협력한 걸로. 그렇게 되면요, 뭐가 좋냐면 프로세스 관리자만 충분히 똑똑하면 내가 에그리게이트 A한테 시킨 행동의 역상을 걔는 모르고 걔는 메소드 3개를 제공하는데 프로세스 관리자가 보기에 1번 메소드 실행한 거의 역상은 3번 메소드인 것 같아. 하고 지가 판단해서 3번만 호출해도 지 입장에서 역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즉, 훨씬 더 부하가 줄어. 에그리게이트가 자기 행동에 대한 역상에 대한 책임이 많이 줄어들어요. 기본적인 기능을 내장하는 걸로 되게 많은 역상 처리를 프로세스 관리자를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면 지가 그냥 대충 비빌 때도 있고.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자를 두면 각각의 에그리게이트가 인버트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 프로세스 관리자 도저히 이거는 인버트 하려면 이 에그리게이트에 그 메소드가 있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면 물론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어떻게든 짜맞추는 거지. 얘는 기능이 1, 2, 3밖에 없는데 1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도 3으로 취소하고 2라는 행동을 해도 3으로 취소해야지. 이런 판단을 그 에그리게이트가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관리자가 보고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일종의 뭐다? 일종의 파사드 패턴이다. 그래서 DDD는요, 실제 에그리게이트 내부를 구현할 때는요, 객체 지향의 역할 모델, 역할 책임 모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요,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트끼리 통신할 때는 오히려 디자인 패턴의 확장판 같은 걸 써요. 객체 단위의 통신 대신에 에그리게이트 단위의 통신을 쓸 뿐인 거지.
얼추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수련해, 오늘은. 아, 뒤로 가면 더 숙연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DDD를 살짝 공부했던 바닥이 드러나서 숙연해지시는 거죠? 많이 보시면 돼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 책이든 DDD 책이든 사방에 다 있으니까. 아니 이게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제약하지 마세요. 에그리게이트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 커뮤니케이션 패턴의 연장선으로 바운디드 컨텍스트고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에그리게이트가 하나만 있길 바라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디드 컨텍스트 패턴은 뭐에서 나오는 거다? 팀이 어디로 갈라치기 할 거냐의 문제란 말이지. 심지어 이 팀 문제 때문에 에그리게이트도 갈라치기를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가 패턴이니 뭐니 이게 적용되는 범위는 함부로 이상적인 팀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안에 에그리게이트 하나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도메인 이 DDD에서 도메인 이벤트나 사가 패턴이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기본 단위를 전부 다 에그리게이트 사이의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와닿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축하실 때도 그냥 나 이 부분은 에그리게이트로 구축한 것 같아. 그 부분만큼 DDD가 되겠지. 이런 느낌이라 이거지. 됐나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해요. 강의하기 힘들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9장까지 끝났고요.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지? 9장 끝났고 12장까지 갈게요. 12장까지 가는 걸로 되나? 아니야, 13장까지 가. 한 번에 가자. 어차피 비슷한 얘기야. 그래서 다음 주에 13장까지 가고요. 그 다음 주에 파트 4를 싹 나가는 걸로 해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늘 그렇듯이 질문과 여러 가지 궁금하시냐 토로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스레드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전히 전혀 이해가 안 되세요? 뭘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 사가는 뭐 팀 사이의 어떤 알력이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DD에서 일관성을 어떻게 지키냐의 문제인 거고 팀들이 협력하지 않고 뭐 에그리게이트끼리 협력을 안 하면 당연히 일관성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건 오히려 그 전자 패턴에 나오고 있는 컨텍스트 맵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잘 하시고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세요. 오늘 몇 명이었어? 오늘도 이미 결석자가 많아가지고 많이 잘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